예, 잠시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 마스크요? 예, 나가고 있습니다. 마스크 저기 있어. 말씀 한번 좀 해보세요. 마스크 쓰고 이야기하면 들리나? 잘 들려?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하면 더 안 들릴 건데 소리는 더 안 좋을 거고. 들립니까? 소리 잘 안 나는 것 같아. 소리라는 기계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립니다. 됐어. 한참 늦게 나오네. 예, 시작하시죠.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자, 안녕하십니까. 노동당 당원 동지들, 오늘 21대 국회 의원 선거 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토론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세 분 일동 인사. 마스크는, 예, 빨간 마스크는 나중에 나갈 때 쓰도록 하고, 예. 예, 간단히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 이 후보 토론회, 예, 사회를 맡은 당대표 혈린입니다. 그리고 제 가장 왼쪽에, 예, 이번에 우리 비례대표 후보, 선거의 후보로 나오신 이가병 후보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제 왼쪽에 역시 우리 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또 출마하신 손미령 후보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사실 그 여러 행사가 많은 날입니다. 그죠? 예, 근데 일단 가장 큰 행사가 바로 이제 112주년 여성의 날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각종 이제 행사들이 취소가 돼서, 예, 다들 아마 뭐 이런 식의 온라인 방송이라든가 실내 행사로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또 오늘 여성의 날이고 하니 제가 우리 여성 후보에게 장미꽃 한 송이를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그런데 빵과 장미를인데 저는 빵은 어디로 갔는지. 예, 빵은 예, 방송 끝나고 나면, 예, 제가 따로 선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사실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또 고 민중화 열사, 예, 추모문화제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빠듯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시부터 4시까지, 예, 1시간 동안, 예,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오늘까지가 이제 비례대표 후보 선거 운동 기간이고, 내일부터, 오늘 밤 자정부터죠, 사실은. 예, 오늘 밤 자정부터 투표가 시작됩니다. 예, 그래서 투표하기 전에 우리 당원들이 우리 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누구인지, 예, 일단 좀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비례대표 후보들은 어떤 의지로, 어떤 계획으로 이번 총선에 임하는지, 예, 당원들께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그럼 순서는 일단 우리 후보들께서 자기소개를 먼저, 예, 해주시고 편안하게, 예,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당원들끼리 할 거니까, 예, 편안하게, 예, 후보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가병 후보께서, 예, 말씀을 해주시죠. 네, 당원 동지를 반갑습니다. 저는 노동자입니다. 지금도 노동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중공업이란 대공장 노동자 출신입니다. 87년에 노동운동을 시작해서 대공장에서 여러 가지 싸웠을 때 투쟁의 경험들은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3번 구속되고 4번 해고되고 아직 복직이 못한 지 20년이 좀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현장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은 그대로 있는 노동자입니다. 그 사이에
현대중공업 위원장도 했었고 그리고 민주노총 위원장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청장도 하게 되었고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 속에서 비례대표 후보라는 막중한 자리에 제안을 받고 고민 끝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도움이 된다면 후보로서 지난 과정들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우리 당원들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밖으로는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이나 노동자로 살고 계신 분들에게 좀 더 많은 의견들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는 역할이 이번 후보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해서 그렇게 나섰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민양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은 착취당하지 않아야 하지만 마음과 몸 모두 굶주리다. 우리에게 빵을 달라 장미를 달라. 제임스 오펜하임의 그 빵과 장미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도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성과 모든 노동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정치인이라는 것은 제 인생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러다가 2008년 진보 신당에 입당을 했고 그리고 2010년 도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과 2018년에 시의원 선거에 출마를 한 경험이 있고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7대 거제시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했고 그 활동을 평가를 받아서 의정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과 2019년 노동당 대표단 선거에 출마를 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저는 국회에 나가서 우리 노동자 서민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두 후보 소개 간단히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기 토론회는 사실 좀 더 편하게 당원들이 두 후보를 알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요. 좀 더 편안한 질문들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두 후보께서 이제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을 하셨는데 서로는 어떻게 좀 자주 만나시는 편이신가요? 예전에 뭐 그랬던 적은 없었고요. 최근에 울산 선거가 있어서 지원하러 송민양 부대표님 내려오시면서 자주 보게 됐던 계기고 예전에는 아마 의정 활동하고 계실 즈음에 당 내에서 우리끼리 행사들이 좀 있었을 때 제가 만나뵙던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가병 후보님을 성함은 많이 들었어요. 골리앗, 뭐 현대중공업 뭐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의정 활동을 할 당시에 그 후보님께서 노동당 대표를 하고 계셨을 때 단식을 하셨어요. 그때 며칠이요? 24일. 죄송합니다. 24일 동안 단식을 하시고 아마 그 직후에 한번 거제를 내려오셨을 때 그때 한번 뵀던 기억이 있고 그 전에는 뭐 언제 처음 만났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아마 잠시 이제 당 회의나 행사에서 이렇게 만났었던 것은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 후보님도 비례대표 출마 결심을 하시고 저도 이제 뭐 어느 정도 결심이 서고 나서 이렇게 울산에서 몇 번 좀 친밀하게 접촉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럼 두 분 만나신 건 언제인가요? 그저께죠. 우리 당 행사를 울산에서 할 때 만났었고 그리고 그 뒷날까지 같이 있었으니까 그 동부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최근까지 같이 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울산에서 우리가 중앙당 중집회의를 울산에서 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다음날까지 비가 안 하시고 거기서 또 선거운동도 하셨군요. 열심히 했습니다. 두 분 입장에서는 어떠신가요? 이렇게 물론 비례대표 후보가 아주 많으면 또 사정이 다르겠지만 이렇게 단 두 분이 이제 비례대표 후보에 출마하시게 됐는데 파트너로서 어떻게 믿음직스러운지 어떠신가요? 파트너 개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경쟁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 후보로 출마되어 있는 남성 그냥 일반 후보로 출마되어 있는 후보들로 당내 경쟁 상대는 아니라고 표현이 될 것 같고요.
손발을 맞춰서 뭘 해야 될지 사실 비례대표 후보라는 게 역할이 많거나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손발을 맞춰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시너지 효과를 최대로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비례대표는 뭐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당의 정책과 이제 당성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중앙당이나 우리 당원들의 좀 바람에 맞춰서 움직여주는 것, 그리고 저는 좀 많이 우리 그 이가병 후보님께 뭐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거 경험도 무지 많으시고 민주노총에서 상급 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좀 역할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튼 뭐 발을 잘 맞춰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결론은 이제 믿음직스럽다. 예? 두 후보가 서로가. 저는 이제 숟가락만 얹겠다. 손가락만 얹는다고 지금 아니, 하셨는데 손가락이 아니라 숟가락만. 예. 근데 뭐 사실 두 후보 모두가 사실 뭐 의정 경험도 다 있으시고 또 구청장 경험도 있으시고 해서 당원들 입장에서는 또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잘 해주시라 믿는데, 근데 어떻게 사실 궁금한 거는, 많은 당원들이 궁금한 거는 이제 사적으로 만난 당원들이 많이 없다 보니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원래 어릴 적 꿈이 정치인은 아니었을 것 같고, 원래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나요? 어릴 적 꿈이라고 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서 막 가고 싶은 방향을 찾고 이러잖아요. 전 제 기억으로는 제가 중학교 때까지 가방을 열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꿈을 가지고 본다기보다는 그냥 재밌게 노는 게 일상이었던 제가 묘하게 지금 이런 정치라는 자리에 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본 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랬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 제일 나은 게 군인들밖에 대접받는 데가 아니니까 군인이 막연하게 군대에 가서 공부를 안 했는데 군대 장성은 안 될 것 같고 군대 군인이라도 살 수 있을까 이 정도 막연한 정도였었는데 큰 꿈을 가져보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 오늘 좀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원래 어릴 때 아마 이제 군 하사관이라고 그러죠. 뭐 그런 그냥 막연하게 할 수 있는 게 성격도 군인 같은, 그러니까 이게 뭐 경상도에서 마초로 살아왔던 가부장 제도 속의 남자로서 공부 안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죠. 이 막연하게 그런 정도 생각만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쩌서 그러시던 분이 지금 이제 한때 구청장도 하셨고 이런 정치계에서 활동을 하시게 이게 뭐 정치계라는 건 좀 다르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대학을 안 가고 현장에서 현장 일을 하게 되는 게 계기였죠. 그래서 현대중공업에 입사를 하게 됐던 게 계기가 되어서 87년에 노동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전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87년이. 그 87년에 노동운동을 시작하면서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로 좀 자신있게 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민주노총 위원장이 끝나고 나서 내려갔을 때 국회의원 출마를 했었어요. 그때 2000년도에 처음으로. 20년 전에. 그랬는데 졌죠. 정몽준에게. 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그걸 정치라고 표현하면 뭐 맞긴 하겠지만 막연한 거였죠. 막연하게 그냥 선거에 뛰어들었던 거였는데, 민주노동당을 처음으로. 그리고 2년 후에 구청장 선거가 있는데 그때쯤에는 우리 지역 근처에서 선거 나갈 사람은 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거 있을 때마다 다 나가라고 하는데 국회의원은 그나마 좀 다르잖아요. 폼도 나고 뭔가 이게 정치하는 것 같은데 구청장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이라는 것은 경험도 없고 노동자로 살았던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못할 건 없다고 생각하면서 늘상 하게 된다면 이거라도 부딪혀 보자는 게 실제 정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가. 그래서 막상 그렇게 부딪혔는데 당선이 되어버렸죠. 그게 지금 옆에서 지켜보시는 분들이 정치하고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때가 사실 따지면 2002년이 제가 정치에 정말 발을 디디게 된 계기가 그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그 구청장을 사실 힘들게 당선이 되셨을 텐데 그만두게 된 계기가 또 굉장히
우리로 좀 가슴 아픈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전까지 현대중공업의 대형부터 시작해서 임기를 다 채우는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상 싸우다 보니까 임기 못 채우고 비대위 꾸려주고 감옥 가고 막 이런 경우만 늘상 겪었는데 구청장에 대해서 행정을 하게 됐을 때의 느낌은 뭐였냐면 이건 임기를 다 채우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이건 뭐 행정이니까. 근데 그때 2002년도에 제가 임기 중에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던 거예요. 지금 아직 합법화가 안 되고 있는 공무원 그때 만들어졌는데 이 공무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게 됩니다. 파업을 했는데 노무현 정권 때였죠. 노무현 정권 때 행정자치부에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 다 징계하라는 지침이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뭐 노동자가 파업권하는 노동자들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다고 버텼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내려왔던 부시장이 고발을 해서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직무 정지가 되게 돼서 구청장직을 잃었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진출은 직위를 잃은 상태에서 출마도 어려워져 있는 상태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부터는 다시 출마하기는 어려워져 있는 과정으로 임기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구청장직이 목이 날라와서 나는 임기를 못 채우고 다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노동당 대표는 제가 임기를 채웠습니다. 유일하게. 네, 그러니까 결국 그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시려다가 결국 해고가 본인이 이제 그렇게 된 케이스죠.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은 많은 노동자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원들은 물론이고 당 밖에 분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송미령 후보는 어릴 적 꿈은 정치인이었나요 혹시? 아이고 아닙니다. 네. 정치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누구나 그렇듯이 저는 좀 평생을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데 뭐 걱정이 없는 그런 직업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혹시 뭐 교사 이런 교사나 거요? 공무원. 그러시군요. 그래서 뭐 공무원 수험생으로도 좀 살아봤고 그리고 또 다시 교사가 되겠다고 해서 뭐 교육대학원도 진학을 해서 이렇게 뭐 되려고도 했었으나 뭐 뜻대로 쉽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생 교육 실습을 나갔을 때 그 학교 현장이 정말 공교육 현장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좀 포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사나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뭐 정치적 중립을 이제 요구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저는 뭐 민주노동당 창당 시기에도 뭐 이렇게 당원으로 가입하려는 권유들이 좀 있었지만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좀 가입을 안 했었고 진보 신당이 생기면서 이제 뭔가 나도 사회에서 뭐 조금이라도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진보 신당에 가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지금도 좀 그렇지만 우리 여성 활동가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입당하자마자 이렇게 뭐 대의원을 맡게 되고 당협 여성위원장을 맡게 되고 또 뭐 지역의 여성의 사무국장을 맡게 되면서 활동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2010년 당시에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진보신당 후보로서 뭐 시장 후보, 시의원 후보가 다 있는데 도의원 후보가 이제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출마를 하라고 권유를 받았고 당시 제 나이가 만으로 32세였어요. 그리고 이제 여성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사실 특히 이제 보수적인 경상도는 대부분 다 5, 60대 뭐 새누리당 위주 뭐 지역 유지들이 이렇게 정치를 하는데 처음에는 겁 없이 이제 덤벼 들었는데 막상 이제 선거가 임박해 오니까 좀 이제 겁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그렇게 도의원 후보로 이제 출마를 해서 선거에 출마를 한 게 시작이었고 그러면서 내가 한 번 이제 실패한 걸 가지고 이렇게 포기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2014년도에는 제가 이제 이 지역구의 시의원으로 나가겠습니다라고 먼저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그 당시 이제 그 새누리당이 1위 제가 이제 2위를 해서 시의원이 당선이 됐고 나름 또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잘했고 뭐 이래서 저는 또 당연히 2018년에 당선을 좀 예상하고 출마를 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이 뭐 바람 때문에 민주당 바람이 좀 거세게 불더군요. 그래서 낙선했고
사실 저는 정말 그렇듯이 정치라는 것을 제가 정치인이 될 거라고는 정당인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어느 순간 예, 이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예. 역시 또 오늘 또 새로운 예,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러니까 교사가 되려고 하셨고 그래서 교생 실습까지도 네. 예, 예, 하셨다고 예, 오늘 또 처음 듣는 얘기인데 어쩌면은 맞아요. 지금 그 우리 지금 뭐 한국 사회 모든 시민들이 안정적인 직장 예, 되게 바라는 거 그래서 뭐 공무원이라든가 교사를 그 선호 직업 1위로 뽑는 것도 그리고 그게 다른 직업들이 사실은 안정적인 그 직장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그런 면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예,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활동가로서 예, 정치인으로서 힘들게 고생들 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힘들게 활동들을 해오셨는데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활동을 이제 이어오실 때는 뭔가 이제 어떤 보람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노동당원으로서 활동하시면서 이게 가장 빛났던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다면, 그 사례가 있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에 노동당이 이때 가장 빛났었다.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퇴진투쟁할 당시가 제일 기억이 나요. 박근혜 때, 이명박 때 모든 것이 다 금지되어 있는 상태, 집회, 야간 집회도 다 못하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박근혜 퇴진투쟁을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했거든요. 노동당에서. 그것도 사실 뭐 아무도 알아주진 않지만 우리가 시동을 걸었고, 그리고 이 농성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집회를 하는 거를 노동당에서 가장 먼저 깼어요. 청와대 100m도 우리가 제일 먼저 시도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농성을 하는 것도 밤샘 농성 단식을 했던 자리였던 청사 앞에도 우리가 뚫고 들어가고, 정당에 활동을 하면서 노동자들을 후원해주거나 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그때는 우리가 몸으로 그걸 해냈을 때가 가장 뿌듯했었거든요. 우리가 앞장서서 그걸 싸고 깨고 나니 점점 더 넓어지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집회는 100m까지 우리가 그 100m 줄자로 쟀던 게 우리가 처음이었어요. 노동당에서. 그래서 그 100m가 있었고 그 100m도 이제 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때 박근혜 투쟁하면서 그런 것들을 막 깨나갈 때가 우리 그때는 노동당에서 큰 차량을 하나 보유하고 있어서 그 차로 그런 역할을 하면서 끌고 다니고 했을 때가 가장 여러 사람도 좋아해 줬었고 우리도 신이 났었던 때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 그때 정말 그 이른바 옵티머스라고 불렸던 노동당 방송 차량이 항상 어디에서 최선두에 서 있었고, 그리고 또 노동당이 그렇게 최선두에 서니까 또 많은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와 주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때 재밌는 일화도 있었죠. 우리 옵티머스 차량이 경찰차에 견인이 될 때 우리 사실 우리 당에서는 당의 간부들은 뺏기면 그냥 차 뺏기는 걸로 포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차를 그냥 키를 잠그고 놔뒀는데 시민들이 가서 틀어막은 거예요. 그날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안 잡혀갔는데 일반 시민들이 다 잡혀가가지고 우리 그날 사실 좀 곤혹스러웠습니다. 근데 차는 끌려갔었는데 1시간 후에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고 우리 때문에 잡혀갔던 시민들 우리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에게 아무 말도 못했으니까 이분들은 차 막아야 된다고 이 차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 참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던 기억이 또 생생하네요. 아버지 말씀하시는 그날이 제가 기억하는 그날 맞는 것 같은데 그때 우리 당에서 이렇게 광화문 앞에서 차 같이 나갈 때 있죠. 예술인들 공연하고 나서 윙카가 그 차벽에다가 우리 방통차를 붙여버려가지고 그때 한번 떠들썩했던 때가 있는데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통차가 견인이 됐었고 다음날 새벽에 찾아왔었죠. 그 때를 들어주셨고 어떻게 송미령 후보께서는? 저는 가장 빛났던 순간은 저 두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어지는데 저는 저희가 이제 그 당대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가장 설레고 아직도 제 가슴 속에 남아 있는 장면은 저희가
그 당명을 노동당으로 긴 시간 저희가 이제 회의 끝에 노동당으로 그 이렇게 즉석에서 아마 누군가가 손글씨를 쓴 것 같아요. 그 깃발을 그 흔들던 그 장면의 사진이 지금도 막 돌고 있는데 그때 정말 잊을 수가 없고 아직 노동당의 가장 빛났던 순간은 앞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더 빛나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뭐 혹시 더 저기 두 분 방금 말씀 주셨던 그러니까 광화문광장에서 노동당이 최선제에서도 싸웠던 시절, 그 다음에 우리 성명 부대표께서는 노동당이라는 당명이 만들어지던 순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뭐 또 다른 순간? 송민영 부대표님 말씀하신 후보 말씀하시면 노동당명을 바꿀 때 저는 없었거든요. 제가 민주노동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있는 사이에 진보신당에서 노동당으로 당명이 바뀌었는데 당명을 개정할 당시에는 제가 거기 참여를 못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목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이게 세 번이잖아요. 설렜다기보다는 세 번의 사람들이 8년 사이에 선거가 있을 때마다 떨어져 나가는 당. 설렜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됐구나 늘상 그렇게 했는데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두 번, 그게 또 세 번까지. 예. 그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우리 당이 빛났다 이건 아니지만 뭉치게 해주는 계기는 아니었던가. 남아있는 우리에게 기회로. 저는 오히려 그런 게 나쁘게 보지만 말고 우리 속에서 서로에 대한 불신이나 아니면 우리가 가고자 했던 목표에 대한 우리 생각들이 다 정리되지 않았는데 떨어져 나갈 때마다 그 정리를 조금 더 완벽하게 해준 게 아닌가. 저는 차라리 그렇게 좋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뭐 사실 아까 이제 우리 송미래 후보께서는 노동당이 빛나는 순간, 더 빛나는 순간 앞으로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또 사실 이런 한국의 좌파들 중에 노동당이 이제 결집하려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노동당이 좀 더 급진적으로 싸우고 또 정책들 생산하고 이러면 결집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계시니까 더 빛나는 순간 올 것이라고 믿고 또 두 분이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원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렇죠. 네. 혹시 부담을 나눠 갖자는 것이군요. 물론이죠. 당원들과 같이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조금 이제 개인적인 좀 질문인데요. 노동당 당원으로서 그리고 또 8기 대표도 맡으셨고 지금 현재 또 부대표도 맡고 계시고 한치인데 그동안 또 그 외 여러 이제 당에서 당직들을 맡으시면서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그러시면서 뭐 보람도 느끼셨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주 어려웠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또 보람과 시련 여태껏 활동해 오시면서 있으시면 말씀 편하게 좀 해주십시오. 보람과 시련이라면 제가 2015년에 2014년이죠. 2014년에 울산시당 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울산시당 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 중앙당의 결정은 광역시도에서 2명 이상의 시의원을 내야 된다. 도의원을 내야 된다. 그리고 후보 출마도 되도록이면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무리하게 사실 출마를 한 거거든요. 시장 후보로 출마해서 세 사람의 후보를 만들었어요. 제 친구를 억지로 한 명 내기도 했고 그리고 막걸리 친구를 설득해서 또 한 곳에 내고 그리고 한 사람은 전략 지역에 장안당끼리 지금 그때 새누리당끼리 붙는 곳에 내기도 하고 이렇게 세 군데를 내고 뛰어서 8.9% 받았거든요. 10% 약간 못 미치는. 그리고 세 사람 다 10%, 13% 받으신 분 한 분 계시고 23%씩 나왔고 그 중에서 전략 지역에 냈던 후보는 선거운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23%가 나오는 경우가 됐고 8.9%가 나와서 조금만 더 했으면 10%를 넘겼으면 했는데 4년 전에, 2년 전이죠. 2년 전에 울산에서 민중당에서 36명을 냈어요. 시장 후보, 구청장 후보 다 내고 그랬는데 5%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렇게 쳐다보면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잘해준 게 아닌가. 당으로서 그런 역할이 된다면 다들 나와서 그렇게 뛰어준다면 내가 그때 2014년에 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시장 후보 나가고
의미 있는 득표를 했었고 뭐 이런 것들이 기억에 좀 남는 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국회의원 출마를 했었는데 아깝게 뭐 후보로 탈락했던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경우는 제가 마음이 제일 아팠던 게 사실은 그냥 강행을 했어야 되는데 단일화라는 그게 시민 여론이나 이런 거에 부대껴 가지고 그 강행했던 것이 너무 좀 가슴이 아팠었어요. 당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눈이 워낙 많을 때였는데 나가기만 했으면 사실은 뭐 어떤 형태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라고 다들 장담하는 시절이었는데 그 내부 경선이라는 걸 거쳐서 4년 전에 후보로 못 나왔을 때가 가장 시리고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당원들에게 할 말도 없었고 눈물이 날 정도로 그때는 당 내에서 내가 어떻게 이 동지들에게 미안함을 표해야 될지 모를 만큼 안타까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뭐 선거 연합 정당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해서 또 다시 이제 소수 정당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좀 누르려는 분위기가 또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거명 후보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 독자 노선을 견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노동당에 대한 이제 다른 그 외부의 시선들이 사실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걸 좀 압박했던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았죠. 예. 그때만 해도 4년 전에만 해도 뭐 민주당하고 연결해서 다 단일화를 했었거든요. 우리는 그 길사 반대했었고 4년 전만이 아니라 10년 전쯤부터 울산에서 그런 일이 꾸준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울산 내 5% 정당이 아니었던 정당이 10년 사이에 수권 정당이 되어버린 건 왜 그러냐. 진보 정당이라는 것이 늘상 민주당과 손을 잡다 보니 민주당과 진보 정당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 놓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자성을 지킨다. 이게 뭐 독자성을 지켜서 우리 독야청청해서 우리가 잘났다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보의 가치가 뭐라는 것을 우리라도 지켜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단일화에 대해서는 반대적인 시각이 있었고 그리고 보수 정당들까지 합류되는 그런 단일화들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명쾌했었는데 뭐 우리가 이겼으면 다행이었지만 그게 이기 쉽지 않은 거죠. 지금도 그런 구조 속에 빠져 있고 민주당이 이중대라고 소리 듣고 있는 진보 정당들도 있는데 그 정당들이 역할을 당선 한 명을 위해서 뭐든지 하지 진보 정당의 가치를 위해서 움직이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진보 정당의 가치를 위해서 언젠가는 될 진보 정당에 가져야 될 가치. 그게 우리 당의 목표인데 주변에서 그걸 다 없애려고 자꾸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쓰러지면 진보 정당은 없어지는 거겠죠. 우리가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말고의 다른 사람들 좌파라고 하거나 사회주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존 정당 중에서 노동당이라도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주고 있는 게 요즘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밖에서 쳐다보면 노동당이 우리 예전에 함께 했던 동료라고 했던 사회주의자 좌파 단위들이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기회도 우리가 만들어줘서 난 확장되라고 봅니다. 더 넓어질 수 있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그 이른바 뭐 선거공학 혹은 정치공학적으로 이렇게 선거에 대응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진보 정당들이 자기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들 반복해 왔는데 지금 이가병 후보 말씀은 그래서 바로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당이 우리 가치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이제 좌파 동지들이 우리 당에 이제 다시 결합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송일영 후보께서는 어떠신가요? 지금 노동당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오시면서 뭐 보람과 시련이 있었다면? 일단 보람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의정 활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노동자들이 관련 이제 문제들이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뭐 상담 전화를 하신다는 거죠. 찾아주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보람이고 어쨌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노동자들과 관련한 4대 보험 체납이라든가 뭐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 뭐 부당해고에 대해서 이런 이제 전화를 주시고 찾아주실 때 여전히 이제 보람을 느끼고 있고 또 최근에는 저희 지금 이제
문중원 열사 장례가 비로소 이제 치러지게 됐는데 그 가장 그 지금 정권의 가장 잔인한 그 민낯을 봤었죠. 그 며칠이었죠? 저 그 빈소가 침탈 당하던 날 그날 그때 제가 그 현장에서 3개의 깃발을 받습니다. 그 중에 우리 노동당 깃발을 받는데요. 그러면서 그 우리 당원들이 그 빈소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저항하다가 그 길에 쓰러져 있는 제 장면을 봤을 때 그 동지들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아 정말 같은 노동당 당원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저항할 수 있고 이런데 이제 억울한 죽음에 연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같은 노동당의 구성원으로서 보람을 느꼈고요. 뭐 실효는 아니지만 가끔은 곤혹스럽습니다. 여전히 뭐 혹시 노동당 대표가 심상정이냐 이런 질문을 하실 때 뭐 노동당 국회의원 수가 몇 명이냐라고 질문을 하실 때는 뭐 실현이라기보다는 좀 많이 곤혹스럽습니다. 예. 그렇죠. 사실 뭐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아마 쓰러졌던 그 당원이 그 문화예술위원회 저희가 사무처장일 거예요. 예, 그 저기 뭐죠 항의서안 가지고 있다가 예, 경찰들한테 쓰러졌는데 그 뭐 저기와 동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곳곳에 노동 당원들이 곳곳 투쟁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면 큰 집회나 행사가 열리면 그 앞줄에 선 사람들, 예, 혹은 뭐 여러 조끼 많은 거 이런 단체들부터 보고 왔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투쟁 현장이라든가 뭐 행사라든가 이걸 준비하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 당원들이 많은 당원들이 결합을 해서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민호 후보 말씀은 그런 당원들, 노동 당원들이 이제 고맙고 자랑스럽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럴 때 이제 보람을 좀 느끼신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현이라고 한다면 이제 밖에서는 그걸 아직 모른다는 거죠. 예, 밖에서는 아직 모른다는 거죠. 뭐 아니면 우리가 노동당 점퍼를 입고 막 몇백 몇천 명이 모여야만 이제 그나마 아 노동당원이 보이는구나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예. 그래도 역시 우리가 할 몫은 계속 해 나가야겠죠. 예. 자 그래서 뭐 투쟁 현장에 이런 데서 당원들이 이렇게 열심히들 싸우고 있고 또 두 후보는 또 두 후보로서 당직자로서 열심히 또 여러 활동들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뭐 우리 당 창당 이후에도 그렇고 좋아졌다기보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일단 이번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 이제 3년째 접어들었는데요. 평가를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게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를 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인천공항에 비정규직을 방문하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속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3년 전에 98년 IMF 왔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으로 50년 만에 대통령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거거든요. 예. 그리고 민주투사라고 했던 김대중이 당선이 됐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호남에서 민주당 정권이 나왔는데 그 민주당 정권이 나오고 난 이후에 10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은 노동자를 역사상 가장 많이 해고한 대통령으로 나왔고 그 뒤에 연이어서 등장해서 밀짚 모자로 전 국민에게 막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가장 많은 노동자를 구속시킨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 10년이란 세월이 그 역사를 가지고 있던 민주당이 10년 후에 다시 8년 만에 9년 만에 다시 집권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인천공항에 가서 비정규직들에게 눈물을 닦아주려고 해도 사회구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자본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경제 논리가 들어가 있는 사회구조에 시장 경제가 들어가 있는 속에서는 절대 눈물을 닦아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노동자의 눈물은. 근데 선거 때마다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현혹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어떠냐? 시작하자마자부터 안 되는 정권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시기에 가장 구속이 되거나 가장 아팠던 사람은 민주노총이에요. 구속된 사람도 민주노총 위원장밖에 없었고, 그리고 거기에 손해배상을 어마어마하게 맞은 것도 민주노총이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뭐가 좋아졌느냐? 석방되지도 않았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서 욕은 민주노총과 정교조만 다 얻어먹어. 근데 민주당이 나서서 그 욕을 막아주냐? 막아주지도 않아요. 근데 이 어리석고 참 조지가 되지 않은 민주노총에서 그런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야권 단일화 후보 이런 문제만 자꾸 고민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을 평가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 떨어진 발등에 불만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20년 전부터 있었던 역사에 대한 얘기를 안 해버리니까 이 정권은 민주당 정권은 보수 정권이고 이 보수 정권은 자한당과 똑같다는 걸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있었던 사안이 다 증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증명을 우리만 얘기하고 있고 다른 당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같이 하려고 하고 민주당이라고 되는 게 낫지 않느냐. 언제까지 그럴 거냐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번 기회에 제가 비례대표 후보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할 기회가 된다면 저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당이 살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진보정당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의 존중을 받기 위해서라도 보수정당들의 실체를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보수정당의 실체만 알리는 게 아니라 그 보수정당 속에 자신의 자리를 찾아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알려내지 못하면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뭐 우리 대해서는 안 된다 치더라도 우리 다음 대에서는 거둘 수 있는 씨앗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평가는 20년 전에 들어섰던 역사적 처음으로 들어섰던 야당에서 여당으로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었던 그 시절 증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가명 후보 말씀은 사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기대 자체가 사실은 부질없었던 것이고 사실 우리가 표현하자면 계급적으로 한계를 가진 정권이었던 것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역사,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의 역사를 우리가 어쩌면 망각했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기대를 잡고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런 오류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송민환 후보께서 만약 문재인 정권 평가를 하신다면? 뭐 최악보다는 조금 나을 줄 알았는데 뭐 정권을 잡고 보니 더 하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뭐 이어지는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절규에 대해서는 뭐 해결할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이 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최근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당마다 이제 공천으로 말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경남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준표 때문에 경남 도민들이 많이 고생을 했죠. 뭐 진주 의료원도 폐업시키고 무상급식도 중단시켰다가 저희가 이제 원상회복 투쟁하느라 저도 이제 뭐 고발을 당하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홍준표 전 도지사는 이번에 공천 탈락됐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강래를 공천한다는 걸 보고 이거는 더 이상 정말 문재인 정권 심판해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박근혜 퇴진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촛불 투쟁을 얻어서 이뤄낸 이 정권이 정말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의 그 정말 실망에 앞선 배신감이 정말 뼈에 사무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가 분명히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늘상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정권이 아니라 이제 체제를 바꿔야 된다. 정말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게 실천이 돼야 된다. 그런 좀 우리가 사회 체제를 좀 바꾸고 국회에 나가서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로 좀 나가야 된다. 라는 뜻에서 저희 노동당이 좀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기 지금 민주당이 뭐 위성정당 또 만들겠다는 혹은 선거연합정당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 그러면 저 지금 지금 이름 바뀐 미래통합당 원래 자한당하고 민주당하고 합당해라. 합당해서 만들어. 그게 니들 딱 맞는 거다. 정체성이 맞는 거다.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사실 그러지 않는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문정권은 문정권대로 이제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때는 문정권을 같이 비판했던 그 정당들에서
또 국회의원을 배출을 해서 20대 국회가 구성이 됐었잖아요. 근데 20대 국회도 사실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저는 평가받고 있거든요. 뭐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해주시면. 네. 조금 전에 송미령 동지가 했던 얘기 중에 이강래 후보가 왜 안 되냐, 이강래가 누구냐 하는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건데 모르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 싶어서 도로공사의 법의 판결로 비정규직 정규직 시키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버텼던 사장이 이강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이 공천을 주겠다는 민주당 정권에 대한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20대 정권이 최악의 국회다. 사실 밥그릇 싸움이 제일 컸었죠. 패스트 트랙 때문에 이게 우리 여러 가지 자기들 밥그릇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또 다르게 봅니다.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되자마자 추진해왔던 탄력 근로자나 예. 각종 노동계약법들이 예. 밥그릇 싸움이라도 안 했으면 통과됐을 거예요. 저거 밥그릇 싸움 하는 바람에 그냥 노동계가 그나마 좀 밀려가서 공짜로 덕을 본 케이스라서 괜히 정상화 됐으면 이거 통과시켰을 건데 아, 예. 최악의 정권이 국회이긴 하지만 노동자에게 손해보진 않았다. 역으로 말하면. 그래서 지금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밥그릇 싸움 때문에 최악의 정권이라면 우리는 공약이 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국회의원 당선제해야 됩니다. 한 번으로 끝내야 돼요. 국회의원 되자마자 뭘 하느냐? 첫 번째, 다시 되기 위해서 4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진보 정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안 그러냐? 똑같아요. 그럼 도대체 진보가 뭐 어떻게 차이가 날 수 있냐, 이거. 저는 후보 공약 속에 4년 단임제를 넣었었는데, 그리고 실장이 평가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면, 한 번 했다고 당선율이 높다고, 인지도가 높아지니까, 그럼 평생 그 사람만 해야 되는데, 예전에 민주농단 시절에 대통령 3번 나온 사람 있어요. 한 10번 나와야 당선된다니까. 살아있는 한 그 사람만 나와야 돼요. 그게 어떻게 진보냐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국회에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최악의 국회다. 저는 국회의원들이 최악의 국회 안 되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걸 하지 않으면 예. 늘상 최악의 국회, 해마다 최악의 국회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어떻게 송미령 후보께서는. 저는 좀 단선제는 좀 심하고 한 3선제 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예. 뭐 일단은 뭐 요번 국회처럼 저희가 이제 조국 사태도 있지만 요번 국회처럼 자신의 사리 사욕, 뭐 이권 개입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이 많았던 국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자녀의 뭐 진학 문제, 각종 뭐 취업 비리 같은 이런 것들. 특히 또 20대 국회의원들이 임기 중에 새로 이제 부동산을 구입을 해서 그 시세 차익을 봤더니 1인당 평균 5억 2천인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정말 민생 법안을 제쳐두고 밥그릇 싸움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 이 국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이 민생을 해결하는 데는 뭐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까지 저는 생각이 될 정도로 법안 하나하나 통과할 때마다 정말 시민들이 그 민식이법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엄마들이 나와서 울면서 하소연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이 국회의원들 더 이상 정치에서는 안 된다라는 제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들더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뭐 지방의회도 지금 2018년 선거를 해서 지방의회가 새로 이제 꾸려졌는데 뭐 지방의회도 지금 보면 대다수의 지방의회가 지금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들을 받고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예. 근데 공교롭게도 뭐 경상도 지역만 해도 원래는 이제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 다수당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민주당이 다수당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대 최악의 의회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을 볼 때 저는 국회나 지방의회나 정말 판을 갈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20대 국회가 오히려 최악이었기 때문에 무능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노동계약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라는 그렇죠. 오히려 그런 평가를 해주셨고 이게 어느 쪽에 대한 칭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송민호 후보께서는
아주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촛불 이후에 지방의회들도 역대 최악이다. 이게 사실 어쩌면 촛불의 성과를 이 민주당 정권이 무임승차해 가져감으로 해서 무능한 자들이 굉장히 많이 의회에 들어왔고 그 제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계급적 본질을 아주 잘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사에 축적이 돼서 이게 또 진보좌파 정당에게 돌아와야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이번 총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한 15분 정도 남았어요. 예정된 시간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혹시 시청하시다가 두 후보에게 직접 질문하실 게 있으면 댓글로 질문을 써주시면 나중에 마지막에 질문들을 후보들께 직접 여쭤보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런 상황에서 뭐 20대 국회가 그 정도로 무능했다고 하면 반대로 이제 노동당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나간다고 하면 노동당 국회의원들은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지금의 국회의원과 하나 딱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무능하긴 했는데 예. 여러 가지 증명 속에 이런 게 있었죠.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차벽에 막혀서 집회장을 들어가지 국회 근처 가지도 못했어요. 차벽 뜯었다가 위원장도 구속될 뻔했고 지도부들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태극기 부대는 어떻게 했죠? 국회 안에 들어갔잖아요. 왜 들어갔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집회를 했어요. 민주노총의 편이라고 하는 진보정당이 많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되면 국회 한마당에 집회 열어줄게요. 아니 한교안만큼 하면 되잖아. 그럼 구속 안 될 거잖아. 한교안이 사람들 불러서 안으로 국회 안에 다 안내하고 해. 또 충분히 가능성 있는 것을 지금까지 안 한 진보정당들은 뭐냐 이거야. 우리 노동당이 되면 민주노총이나 아니면 진보 사회단체가 하는 모든 집회 국회 앞마당에서 다 하도록 지금의 법이 바뀌지 않은 한은 가능하다고 됐기 때문에 100%다 하겠습니다. 뭐가 달라야죠. 아니 왜 진보 정당들 있긴 했지만 아무도 못했어. 이걸로 평가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한교안이란 보수 정당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면서 어떻게 진보냐 이거예요. 저는 이런 맹점을 찾으면 아마 할 게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도울 수 있는 것도 많을 거고 싸울 수 있는 공간도 많아질 거고 그걸 안 하고 진보 정당이라는 사람들이 앞에서 넥타이 메고 폼을 잡는 순간 여러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역할을 못했던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전 우리 노동당이 되면 그런 책임 질 수 있는 거 다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명됐던 일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노동당의 국회의원이 되시면 국회 그 잔디밭부터 개방하겠다. 아니 개방하는 게 아니라 개방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던 거였는데 못했던 거잖아요. 하면 되는데. 그래서 국회의원 한 사람만이 가는 게 아닌 거죠. 사실은 모든 노동자 민중이 국회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어떤 상징적인 조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송민호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노동당의 후보들이 국회에 이제 진출하게 되면 일단 뭐 사리 사욕 내지 뭐 이권 개입을 하는 도구로서 권력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걸 저는 장담합니다. 정말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 뭐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아마 이 정책들을 실현해 나갈 것이고요. 저도 사실 지방의정 활동을 하면서 제가 경남에서는 최초로 우리 폐지 수지 어르신들을 위한 그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그 어린이 안전한 통학로에 관한 조례, 그다음 또 우리 사회적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지방의회 활동을 하면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우리 약자와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한 이런 조례들을 이제 의회에서 만든 그런 것들이 저는 우리 노동당에서 함께 정치적 활동을 하고 학습을 하면서 제가 배워온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서 정말 우리 노동당의 후보들은 국회에 진출하면 정말 민생을 좀 잘 돌볼 수 있고 정말 우리가 항상 늘 얘기해왔던 뭐 좋은 일자리, 따뜻한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회 제도들을 위해서 많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예, 사실 계급이 다르죠. 지금 국회 뭐 평균 그 재산이 4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뭐 저는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고 생각도 못한 재산인데 계급이 다르고 사는 위치가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번 총선이 뭐 언제나 총선이 어렵긴 했습니다만 이번 총선 역시 우리 당의 입장에서 그렇게 쉬운 또 선거는 아닙니다. 역대 총선 때 우리 정당 득표율을 보면 2.97, 1.14 그리고 이제 지난 20대 때는 0.38 이렇게 쭉 계속해서 하락을 해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번 또 21대 총선에 우리가 또 이렇게 비례대표와 또 지역의 후보 세 분이 또 결합을 해서 임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혹시 21대 총선에서 노동당의 정당 득표율 목표치 예상치는 어느 정도? 얼마로? 저는 3.1. 3.1? 아 그래서 두 분 다 들어가시는 걸로. 잠깐만 3.1이면 혹시 우리 후보가 모자랄 수도 있는데? 예, 3.1%.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니 이게 뭐 프로테이지의 의미로 찾으려면 사실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는 정당이긴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내걸었던 기치들이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예. 사회주의라는 기치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진보 정당으로서 지켜왔던 우리 자리 이런 것들을 알린다면 뭐 예전에 우리에게 등을 돌렸거나 아니면 관심을 좀 멀어졌다 그리고 될 사람 밀어주자는 거에 이번은 다르게 표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확신 속에 송미령 후보님 이야기했던 표상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제가 볼 때 정당 득표율이 뭐 당원 수와 뭐 당의 재정과 비례하는 건가요? 예, 뭐 지금 이제 역대의 득표율을 보면 그럴 수도 뭐 그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만 이번에는 뭔가 우리 당도 노동당도 좀 반전을 기대해보고 우리 사회의 정말 우리 사회의 구조를 전환하는 변환점으로서 저는 3.1% 희망합니다. 예. 희망이신가요? 목표 달성 목표이신가요? 목표입니다. 예.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우리 당원들이 다들 같은 바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런 목표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열심히 뛰어야 할 텐데 뭐 지금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를 하시면서 이번 총선이 그럼 우리 당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뭐 사실 구체적인 어떤 득표율 평가를 떠나서 우리 당이 왜 이번 총선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두 분이 좀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는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정당이 우리밖에 안 남았다는 것을 알려내는 것. 그 다음에 진보적인 가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내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 선거 공간에서 모아내는 거에 의미를 둬야 된다. 그렇죠. 이번이 아니라 다음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그런 취지 속에서 진행이 된다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성과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여부 개인 입장에서 개인 입장이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 저는 일단 이 비례대표 출마까지 뭐 정치도 제 인생에 계획이 없었지만 이 비례대표 출마도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정치를 계속 한다면 제가 만 32세의 나이에 이제 선거에 처음 이제 출마를 했는데 한 만 50이 되면 국회의원에 한번 도전을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막연하게 한 적이 있지만 저는 지금 이 비례대표 출마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획에도 없었고 좀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것은 과연 지금 우리 사회주의에 대한 뭐 정의나 그 네이밍도 사실은 지금 저는 분명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성급하게 가면 정말 좀 혼란도 가져올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뭐 사회주의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나왔던 이제 송미령이라 하면 다음에 또 이제 지역에서는 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라는 이런 좀 걱정도 있고 사실은 실험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사회주의를 정당으로서 목소리 내는 것을 더 이상 이제 지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모든 이제 좌파 단위들의 좀 선두에 서서 먼저 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위치로서 노동당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저희 또 비례대표 후보들이 또 목소리를 좀 크게 내고 좀 활발하게 이번에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그래서 비례대표로서 어떤 활동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를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지금 이 시청하시면서 어떤 의견들이나 질문들이 지금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의견이 들어왔는데 의견 인사 이렇게 있는데요. 그 이진숙 당원께서는 식사는 하셨는지요? 저는 콩나물밥 먹고 있어요라고 질문이군요. 예, 질문이 주셨는데요. 어떻게 식사는 두 분 다 하셨나요? 굶고 다니지 않습니다. 저는 굶었는데 하여튼 이런 질문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이규순 당원께서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부르주아 선거는 대중에게 다가서는 장으로 활용하자 응원한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 그리고 저기 노동조선의 김현계 대표께서도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가병 구청장 때 기억한다. 공무원 해직자 원직 복직하라. 이렇게 또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네요. 유영현 당원께서 울산 민주당 현대차 위원장 출신들 출마 우리 후보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두원 또 우리 부대표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두 후보님들 좋아하는 영화 한 편씩 추천해달라. 그 마지막 질문 전에 요거부터 질문을 답변을 하셔야겠네요. 자, 첫 번째 두 가지 질문인데요. 울산 민주당 현대차 위원장 출신들이 출마를 했다. 우리 후보도 어떻게 해야 되냐? 랑 또 하나는 좋아하는 영화 하나씩 추천해달라. 두 가지 질문입니다. 울산은 전직 위원장들 출마했다가 한 곳에서는 예선에서 탈락을 했고 중구에서는 후보가 될지 안 될지 내일 되면 나와요. 근데 이한희 후보가 출마해서 뭐 선전하고 있고 그리고 안주할 거예요. 우리는 뭐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고 한다는 거 사전에 말씀드리고 저는 뭐 영화 좋아하긴 하는데 기억나는 영화가 별로 없어요. 늘 잠에서 봐가지고. 그러세요? 영화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냥 집에서 쉬는 시간에 틀어놓고 잠드는 게 거의 수면제처럼 활용하고 있는 영화라서. 혹시 최근에 그럼 뭐 영화 혹시 드라마 중에 혹시 기억나시는 드라마 혹시 있으신가요? 드라마 중에 드라마 중에 저 뭐였죠? 미스터 션샤인? 미스터 션샤인. 네. 그렇죠. 그걸 내가 정말 끝까지 보기 힘들었는데 되돌려 보기로 돈 안 주고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뒤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완주해서 보기 그게 처음이더라고요. 그렇죠. 되게 재미있게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재미있게 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송혜로 분께서 답변을 좀.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화를 언제 봤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제 보고 싶은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좀 뭐 솔직한 후보인가요? 이 후보가 선거에 출마했는데 거짓말을 못하는 그걸 보고 싶었고 지금 뭐 드라마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한 번씩 페이스북을 보면 그 이태원 클라스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대사들이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더라고요. 그 언젠가 한번 그거 보고 싶습니다. 그거 한번 저도 봐야 되고 한번 얘기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질문도 답변을 해주셨고, 뭐 이태원 클래스 말씀하셨으니까 뭐 같이 덧붙여 말씀드리면, 전 노동당의 클래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는 노동당에서 클래스를 얘기할 때 그 클래스는 계급입니다. 우리는 노동자 계급 정당입니다. 그냥 또 하나는 그 정당으로서의 클래스가 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개인들 국회의원들 자기 자리 만들어주기 위한 정당 그리고 이제 또 자본가들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말 노동자 민중을 위한 정당으로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거기에 따르는 정당 이 클래스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두 가지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 노동당이 그런 걸 이번 총선을 통해서 당원들과도 공유를 하고 또 유권자들하고도 공유를 해서 이번 기회에 한 발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우리 비례대표 후보들께서 또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활동 계획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게 비례대표는 한계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출마한 후보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 당원들과 같이 비례대표 번호로 그리고 우리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명함이 작은 명함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예. 그거라도 사람들 손에 쥐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역할을 충분히 충실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비례대표 출마를 결심하면서 당 강령을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 예. 저는 이것이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우리 노동당이 가야 하고 우리 노동당의 그것이 이제 존재 가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고통받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투쟁하는 모든 이들의 정당입니다. 예, 자본과 노동이 대립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항상 노동당의 편에 노동의 편에 설 것이며 억압과 차별, 배제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평등을 위해 싸우는 이와 함께 하겠습니다. 차별과 배제가 없는 세상을 위해서 노동당 함께 싸울 것이고 저희 당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준비된 질문들은 예, 다 답변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당원들한테 마지막 또 투표 동료도 좀 해주셔야 되니까요. 예, 그렇게 맺은 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50%가 안 돼도 예. 후보는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후보가 아니라 많은 후보들 많은 표로 앞장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이 편안하면 보통 사람은 훨씬 더 편한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그 길을 우리가 만들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함께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고, 우리 사회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우리 당의 이념과 강령에 따라서 이 싸움 열심히 뛰겠습니다. 동지들도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예. 홍영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 당원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예, 투표에 참여 꼭 해주시고 저희는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당원들의 명임을 알고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꼭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저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당원도 꼭 투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오늘 3월 8일이 여성의 날 112주년이기도 합니다만 우리에게 굉장히 아프게도 오늘은 박은지 전 부대표의 기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박은지 부대표가 예전에 했던 얘기가 있죠. 우리 당은 10년 후에 상식을 만들어가는 당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꾸 10년 후만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노동당이 직접 집권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이번 선거 그래서 당원들이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가지고 제대로 한번 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이제 오늘 끝나자마자 우리 후보들하고 같이 고 문중환 열사 조문하러 가서 조문하고, 그리고 또 추모문화제도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당원들 중에 또 혹시 참여 가능하신 분은 오늘 오후 6시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서 추모문화제를 하니까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선거 치르려면 사람도 필요하지만 또 돈도 필요한 거 아시죠? 우리 당 후원에 세액공제 많이들 좀 조식해 주시고, 아마 우리 당원들이 한 10명씩만 조직을 하시면 우리 이번 선거 정말 제대로 치를 수 있습니다. 우리 후원에 세액공제 많이 조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후보들 이번 선거 열심히 띄워주시고 또 우리 당원들도 역시 열심히 참여해 주시리라 믿고 한번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투쟁 한번 외치면서 할까요? 네. 자, 그럼 노동당 하면 투쟁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노동당 투쟁!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난 할 줄 알아. 옛날 사람이